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시작하려니까 RSI니 뭐니 용어부터 너무 어렵죠? 네, 처음엔 다들 그렇게 느끼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져온 자료들 보면서 그 궁금증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요. 이 복잡한 암호 같은 주식 차트 같이 한번 해독해 보시죠. 특히 오늘은 그 RSI 지표랑 또 캔들 차트, 이동평균선, 호가창 이런 핵심 개념들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사실 시장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꽤 유용한 도구거든요. 그렇죠. 오늘 다룰 내용들이 진짜 많은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지표들이니까요. 핵심만 잘 파악하셔도 시장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RSI, 이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현재 주가의 추세 강도를 보여준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RSI는 그 주가가 지금 상승 힘이 센 건지 아니면 하락 힘이 센 건지 그걸 이제 측정하는 지표예요. 모멘텀 지표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14시를 기준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요. 지수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매수 상태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봐서 좀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고요. 아, 너무 과열됐다? 그렇죠. 반대로 30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과매도 상태,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쩌면 반등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럼 RSI가 30 아래면 그냥 사고, 70이면 팔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RSI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라 신호가 조금 늦을 수도 있고요. 가끔은 또 틀린 신호를 주기도 해요. 특히 기업 펀더멘탈, 그러니까 재무 상태 같은 게 좀 불안정한 회사 주식은 이 RSI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RSI 하나만 딱 보기보다는 그 거래량이라든지 다른 보조 지표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다이버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다이버전스요? 그건 뭔가요? 이게 주가 움직임이랑 RSI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가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주가는 막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는데 RSI는 힘이 없어서 이전 고점보다 낮아진다. 네. 이러면 이거 상승 에너지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미묘한 차이, 그 다이버전스까지 읽어야 하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주식 차트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 캔들 차트, 봉 차트라고도 하고. 이 빨갛고 파란 막대기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네, 캔들이라고 부르는 이 봉 하나하나가 정해진 기간, 하루면 일봉, 한 주면 주봉. 이 기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딱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 네 가지 가격 정보가 다 담겨 있거든요. 네 가지나요? 네. 그래서 몸통 색깔이 빨간색이면 시작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고요. 파란색이면 내렸다는 거죠. 양봉, 음봉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 양봉, 음봉, 네. 그리고 몸통의 길이는 그만큼 변동폭이 컸다는 걸 보여주고 몸통 위아래로 이렇게 선이 달린 걸 꼬리라고 하는데 그게 장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 고가와 가장 낮았던 가격, 저가를 표시해요. 그렇군요. 꼬리 길이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 그럼요. 예를 들어서 몸통은 짧은데 윗꼬리가 엄청 길다. 이러면 장중에는 확 올랐다가 매도 물량이 막 쏟아져서 결국 종가는 좀 낮게 끝났다는 뜻이죠. 그날 힘겨루기가 치열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허, 그날의 전투 기록 같은 거네요. 근데 캔들 차트 보면 항상 밑에 막대 그래프 같이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거래량? 그건 왜 같이 보는 건가요? 거래량.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캔들 분석의 신뢰도를 확 높여주는 핵심 요소거든요. 가격 움직임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요? 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막 오르는데 거래량도 같이 막 늘어난다. 이러면 이 상승 추세는 진짜 힘이 있구나.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반대로 주가가 한참 오르다가 고점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진다. 이러면 이제 가진 사람들이 팔고 나가려는 신호일 수도 있어서 하락 반전을 좀 조심해야 하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사고 파는지 그 힘의 크기를 보여주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렇군요. 가격과 거래량, 이 둘을 같이 봐야 제대로 된 분석이 되겠네요.
자, 그럼 캔들이랑 거래량을 봤으니 이제 차트에 보면 여러 가지 색깔 선들이 막 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동평균선,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동평균선, 이평선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건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값을 쭉 이어서 만든 선이에요. 그래서 주가의 큰 흐름, 그러니까 전반적인 방향성, 추세를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기간이 여러 개 있던데요. 뭐 5일선, 21선? 네, 보통 단기 추세는 5일선이나 21선을 보고 중기 추세는 61선, 좀 더 긴 장기 추세는 120이나 241선 같은 걸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 이평선이 단순히 추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종종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지선, 저항선 역할이요? 네,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일 때는 주가가 좀 내려오다가도 단기 이평선 근처에서 딱 지지를 받고 다시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주가가 좀 반등하더라도 이평선에 딱 부딪혀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 기간 동안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전에서 팔려는 사람, 저항, 또 이 가격이면 싸다 하고 사려는 사람, 지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이평선 관련해서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들어봤어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아래서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보통 강세 신호로 해석하고요. 반대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걸 데드 크로스, 이건 약세 신호로 많이 봅니다.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요. 이평선 자체가 지지, 저항 역할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차트보다 보면 특정 가격대에서 주가가 딱 막히거나 아니면 거기서 딱 반등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것도 지지, 저항 개념인 거죠. 오, 어떻게 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지와 저항 개념의 핵심이에요. 기술적 분석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죠.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주가 하락을 막는 구간을 지지선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특정 가격대에 도달하면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서 상승을 막는 구간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과거에 여러 번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대는 나중에 저항선이 되기 쉽고 또 여러 번 저점을 다졌던 가격대는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만약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강한 저항선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딱 뚫어내면 그 저항선은 이제 역할이 바뀌어서 새로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와, 지지와 저항 개념이 정말 중요하네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표들을 봤는데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우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호가창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다 보면 매도 물량이 위에 막 쌓여 있으면 괜히 주가 떨어질 것 같고 그렇던데요. 그거 정말 많은 분들이 흔하게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호가창에 보이는 매도 물량, 즉 팔려고 내놓은 주문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죠? 왜냐하면 진짜 큰 돈을 굴리는 투자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시장가로 막 던지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특정 가격에다가 미리 큰 물량을 매도 주문으로 걸어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 가격에 팔고 싶은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런 큰 매도 물량이 조금씩 소화되면서 주가가 스물스물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매수하려는 대기 물량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오히려 매수자들이 기다릴 필요 없어. 지금 바로 사야 돼. 하고 시장가로 막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와, 보이는 거랑 완전 반대일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걸려있는 물량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는 움직임, 그리고 각 가격대별로 물량이 얼마나 두껍게 쌓여 있는지 이런 걸 좀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호가창 읽는 것도 사실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야, 호가창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요. 자, 오늘 RSI부터 시작해서 캔들, 이평선, 지지저항, 그리고 방금 호가창까지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적 지표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각 지표에 담긴 의미가 정말 깊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지표들은 분명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에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게 미래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무슨 수정구술 같은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어디까지나 확률에 기반한 접근이에요. 확률이군요. 네. 그래서 여러 지표들을 좀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반드시 그 투자하려는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 있잖아요. 뭐 재무 상태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털 분석을 꼭 같이 해야 합니다. 이 균형 잡힌 시각이 정말 중요해요. 결국에는 꾸준히 공부하고 또 실제 차트를 계속 보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실력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과 꾸준한 학습,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기술적 지표라는 것이 결국 과거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는 과연 뭘까요? 혹시 이 모든 지표들의 움직임, 그 근원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집단적인 심리 변화, 이걸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